정치의제 설정론 보겠습니다. 자, 정치의제 설정론인데 정책의제 설정은 이 사회 문제가 정책 문제로 이렇게 수용되는 과정, 이걸 정책의제 설정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회 문제가 이슈화 됩니다. 이렇게 사회 문제가 이슈화 되고, 이 이슈화된 사회 문제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이 돼가지고 이게 공중의제가 된다는 거예요. 공중의제를 환경의제라고 표현하고 체제의제라고도 표현합니다. 공중의제를. 그리고 이게 이제 정부가 해결하겠다고 공식으로 발표한다면 이게 이제 공식의제가 되는 거죠. 공식의제를 정부의제 또는 기관의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식의제에 관한 것을. 이런 과정이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1번. 다음, 공중의제에 대한 설명에서 올바른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는데,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공감하는 일련의 이슈를 의미하고 있다. 일반 대중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이거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이렇게. 공중의제. 문서화되거나 공식화되지 않은 의제죠. 만약에 문서화되거나 공식화된다면 그것은 정부의제인 공식의제가 되는 겁니다. 다해서 사회문제 성격이나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면 공중의제가 된다. 그런데 이 논란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곧 이슈화되는 겁니다. 이슈화되는 거죠. 그 다음 라에서 일단 공중의제가 되면 그 사회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건 그 가의 내용에서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공감한 일련의 이슈죠. 공중의제라는 것은. 그 다음에 여기 이 공중의제가 된다고 이게 바로 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회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공식의제가 됐을 때. 공식의제가 되면 그 사회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야. 자, 여기서 맞는 표현은 가하고 나 두 가지만 맞습니다. 자, 26번에 보면 정체의제 설정의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거 1번 체제의제는 이걸 말하죠. 체제의제, 공중의제입니다. 체제의제는 개인이나 및 집단 차원에서 아니 민간 차원에서 쉽사리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책적 해결 필요성이 있는 의제, 이것을 체제의제, 공중의제죠. 두 번째, 동원형은 정부의 힘이 강하고 민간 부분의 힘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고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동원형이라는 것은 동원의 주체가 누구야? 정부죠. 정부가 동원의 주체가 돼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걸 알려야겠지. 그래서 PR 과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동원형에서는 국민에게 PR을 통해서 알려야 될 거 아니겠어?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이것은 음모형에서 나타난 특징입니다. 일방적이고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이건 음모형의 특징이라는 거야. 내부 접근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2번 틀렸어요. 3번 외부 주도형은 정책 담당자가 아닌 외부 사람들의 주도에 의해서 정책 문제의 정부 귀속화가 이루어지는 유형이다. 그러면 여기서 외부 주도형과 같은 경우는 주도 주체가 뭘까? 시민사회단체, 이익집단 이런 경우들이에요. 여기서 외부 주도형의 주도 주체는 주로 선진국에서 나타난 유형이라고 표현하잖아. 외부 주도형. 4번 내부 접근형은 정책 담당자들에서 자발적으로 정책 의제화가 진행되는 유형을 표현하고 있다. 내부 접근형은. 이건 전혀 PR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부 접근형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PR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6번에서는요. 2번이 틀렸어요. 2번. 27번에 보면
정책 의제 설정 모형에 관한 설명에서 가장 옳은 겁니다. 1번 포자 모형은 정책 문제가 제기되어서 정의되는 환경보다는 정책 문제 자체 성격이 갖는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다. 두 번째 이슈 관심 모형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이슈 자체에 생명의 주기가 있다고 본다. 3번 정책 흐름 모형. 정책 흐름 모형은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과는 다른 합리성의 과정을 의제 설정 과정에 설명에 적용하고 있다. 4번 동형화의 모형은 정부 간의 정책 전이가 모방과 규범, 강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포자 모형, 버섯의 포자 있죠. 버섯의 포자가 이렇게 팍 퍼져나갑니다. 근데 그 포자가 퍼져나가기 위해서는요, 온도, 습도, 바람, 이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이 버섯이 포자를 팍 퍼뜨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저기 막. 그런 환경 조건이 딱 갖춰져 있을 때, 포자를 퍼뜨려야 그게 제대로 이렇게 땅에 딱 내려가서 제대로 정착이 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그걸 설명하는 게 포자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포자 모형에서는 정책 문제가 제기되어 적용되는 이 환경,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환경의 조건이. 그런 환경의 조건이 됐을 때 바로 이게 이슈화되고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야. 아셨어? 그런 환경 조건이 됐을 때. 두 번째, 이슈 관심 주기 모형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해 치열한 경쟁과 별개로 이슈 자체에 생명의 주기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했는데, 이슈 관심 모형 그거예요. 어떤 이슈가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공공의 장에서 다른 이슈들과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공의 장에서 다른 이슈들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여기서 이슈 관심 주기 모형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는 별개로 이슈 자체에 생명 주기가 있다고 본다. 틀린 표현이죠. 일반 대중들에게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끌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의 장에서 다른 이슈들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벌여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3번 정책의 흐름 모형. 여러분 정책 흐름 모형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는 정책 결정 이론 모형이 쓰레기통 모형이죠. 쓰레기통 모형. 여러분들 쓰레기통 모형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정책 결정 이렇게 표현했잖아. 대학교, 연구소, 의회 이런 경우들이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합리성과는 다른 표현이 틀렸잖아.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의 정책 결정 이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책 흐름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4번 동형화 모형은 정부 간의 정책 전이가 모방, 규범, 강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게 정답이에요. 동형화 모형은 모방과 규범, 그 다음에 강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자, 27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28번. 피터 메이는 정책 의제 설정의 주도자와 대중의 관여 정도에 따라서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을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는데 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미스가 났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걸 이렇게 대중의 관여 정도, 그리고 거기 보면 정책 의제 이렇게 우측에 써 있잖아. 이게 이쪽으로 넘어야 돼 이렇게. 아셨어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야? 정책 의제라는 표현이 이쪽으로 넘어야 된다고. 미스가 나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내가 수업하는 게 교정지로 수업하고 있거든. 교정이 됐구만. 자, 그래서 대중의 관여 정도하고 정책 의제 설정의 주도자 이렇게 해서 대중의 관여 정도는 높다, 낮다. 그 다음에 의제 설정의 주도자가 민간이다, 정부다. A는 뭐가 돼야 될까? 외부 주도형이죠. 외부 주도형. 그 다음에 B는 의제 설정의 주도자는 민간이지만 대중의 관여 정도가 낮다. 이게 이제 내부 주도형인데 음모형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음모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이 했던 것과 같은 이러한 방식,
그러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이죠. 그다음에 다른 방식이 이런 경우예요.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은밀하게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도 여기서 말하는 음모형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죠. 대북 지원 사업이 햇빛 정책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원이 됐고 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 지원된 게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것들은 담당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이런 형태예요. 그리고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통일부나 그 남북한의 관계에서 그 대북 지원 사업을 주도했던 그 고위 관료들에 의해서 파악이 되고 그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경우잖아요. 이것도 음모형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음모형인 내부 접근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죠. 민간에 의해서 은밀하게 정책 결정자에 접근해서 결정하는 이런 유형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고위 관료들이 은밀하게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없게끔 정책을 결정해 나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B에서 나와 있는 대중의 관여 정도가 낮고 그 다음에 정책 의제 설정의 주도자가 민간이다. 이것은 최순실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최순실의 경우. 아마 후세 역사가들이 기록할 때 참 대단한 인물로 표현할 거야. 최순실. 그리고 전무후무한 그런 인물일 것 같아. 응? 대통령을 좌지우지했던 인물이니까. 그리고 국가 정책을 여기저기 다 관여하면서 결정을 했는데.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싶어요. 지금 지나고 나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을 좌지우지하는 민간이 있었단 말이죠. 어? 자, C는 정책의제 설정의 주도자가 정부죠. 대중의 관여 정도가 매우 높아요. 구치기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처음에 등장했을 때 지지율이 여러분 80%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추진했던 게 뭐냐면 적폐청산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있으니까 그러한 적폐청산이라는 그런 그 헤게모니에 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구치기형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지지율이 점점점 떨어지게 되니까 이게 밀어붙이는 힘이 약해지는 거야. 그리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구치기형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최소한 그렇게 되려면 국민 지지율이 뭐 60%, 70%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그러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이죠. 그 다음 D를 보면 정책 의제 설정의 주도자가 정부인데 대중의 관여 정도가 낮습니다. 이런 경우는 동원형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 1번 봅시다. A는 외부 집단이 주도해서 정책 의제 채택을 정부에게 강요하는 경우로 훨씬 많이 말하는 강요된 정책 문제에 해당한다. 이게 외부 주도형이잖아. 그럼 여기서 강요된 정책 문제인데 여기서 강요하는 건 누구예요? 외부의 시민사회단체나 이익집단들이 강요할 거 아니야.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강요된 정책 문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동원형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부에서 채택된 정책 문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책 의제 채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외부 주도형과 같은 경우는 외부 주도형은 자 행정체제 밖에 주도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문제가 제기되고 이게 이슈화돼요. 사회로 확산되면 공중의제화되죠? 그럼 정부를 이렇게 두르게 되잖아.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외부 주도형은.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강요된 정책 의제죠. 두 번째, 동원형은 자 보세요. 자 사회 문제가 제기됩니다. 저출산 문제. 그러면 저출산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수용해서 홍보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리고 이러면서 사회 저변을 확산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돼요. 사회 문제를 정부가 수용해서 정부 주도로 PR을 통해 이렇게 확산시키는 게 동원형인 거예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PR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이건 정부에서 채택된 정책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음모형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응? 1번 외부 주도형은 강요된 정책 문제에 해당한다. 두 번째, B의 경우는 B는 뭐야? 내부 주도형입니다. B의 경우는 정책 결정 영향력을 가진 집단은 대중에게 정책을 공개해서 지지를 획득합니까? 이거 굉장히 은밀하게 알 수 없도록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3번 C에서는 구치기형에서는 이미 민간 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해서 정책 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를 추진해 나간다. 그런 얘기야. 응? 아까 얘기했던 적폐청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또 국민들의 지지가 높아졌던 거 아닙니까? 그죠? 과거에 적폐를 청산. 근데 국민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지는 몰랐던 거죠. 근데 보세요. 검찰 조직 내에서 또는 언론, 그 다음에 또 국회를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자들, 응? 그 다음에 또 군인 조직에서 나타나는 그 기득권자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에 각 부분에 적폐들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떻게 이거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요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돼요. 문재인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할 때는 다들 일단 꼬리를 내리고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응? 그러다가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검찰 조직 개편하면서 검찰의 권력 힘 빼기에 들어가니까 막 반발하잖아요. 자기네들 기득권이 깨지니까 막 반발하는 거예요. 그게. 응? 검찰총장이. 각자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응? 여기서. 여러분들도 판단하는 바들이 각기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검찰 조직이건 또 뭐 이래서 군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많은 적폐들이 쌓여 있어요. 응?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군 권력 내에서 육군, 육사 출신들을 중심한 육군이 이 군 조직을 전부 다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의 적폐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국방장관 같은 경우도 육군 출신이 아닌 뭐 해군 출신이랄지 공군 출신들은 막 국방부 장관을 시킵니다. 응?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데 추진돼야지.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 이런 적폐가 쌓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직도 건들지도 못했어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겉으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겉으로 드러나기만 할 뿐이었지. 자, 3번 내용입니다. 구치기형. 4번 D는 정부의 힘이 강하고 이익집단의 역할이 취약한 후진국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거 바로 동원형. 맞잖아요. 자, 28번에서 틀린 건 몇 번? 2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29번 볼까요? 정책 과정에서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일단 권력 모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엘리트론하고 다운론의 비교예요. 엘리트론하고 다운론. 자, 고전적 엘리트론이 첫 번째죠. 19세기 말까지 전개됐던 고전적 엘리트론. 1950년대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이 있어요. 미국의 통치 엘리트론. 대표적인 것이 밀스하고 헌터 두 사람. 1960년대 오면 신엘리트론이 전개됩니다. 1960년대 들어서 이런 흐름으로. 그 다음에 다원론에 보면 이제 집단이론,
여러분들 여기서 집단이론이라는 말은 이익집단이론 그 말이야. 어? 이익집단이론. 다원론 하면 뭐 생각하라? 이익집단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책이 결정될 때, 자, 보건의료정책이 결정돼. 그러면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다 영향력을 행사할 거 아닌가?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정책이 결정될 수 있게끔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야. 그럼 정부는 여기서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죠.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가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야. 그러니까 정부 역할은 소극적이야, 적극적이야? 소극적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요구를 수용해서 타협 조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야. 이게 다원론이죠. 그래서 이 초창기 이 집단 이론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뭐가 나냐면 잠재익 집단론. 또 하나는 중복회원 이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에요. 잠재익 집단론, 중복회원 이론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초기의 이익 집단 이론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 달의 다원론이에요. 여러분들 이 다원론 생각할 때는 이익 집단을 전제로 이거 설명을 했죠. 근데 달의 다원론은요, 엘리트 관계를 전제로 다원론을 설명하는 거죠. 응? 엘리트들이 있는데, 이렇게 엘리트들이 있는데, 엘리트들이 추구하는 목표는 권력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럼 권력을 쟁취하려면 대중의 지지를 받아야만이 권력을 쟁취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 때 엘리트 집단들이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해서 결정하고 그게 아니고 경쟁적으로 대중의 이해관계를 여기다 반영해서 결정하려고 해요, 이들은. 그래야 이들의 지지를 받아서 권력을 쟁취하니까. 아셨어요? 오늘 민주당이 선거 공약 1호 발표했더라고. 봤어요? 버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더라? 공공장소에 무료 와이파이 확대시킨답니다. 어? 대중을 위한. 아시겠어요? 대중을 위한. 공공장소 중심으로 버스부터 시작해서 무료 와이파이 확대시킨다는 거예요. 어? 의미 있습니까? 왜 공감들 안 나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이런 엘리트 집단들이 바로 이렇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중의 입장을 경쟁적으로 반영해서 결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입장을 비판하면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 뒤에 이제 신다원론이 나옵니다. 신다원론은 달이 자기가 주장했던 이 이론을 수정해서 나오는 것이 신다원론이에요. 신다원론에서는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정부는 대기업의 어떤 특권, 기업의 특권 이런 걸 인정해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야. 여기서. 응? 그러니까 신다원론의 시각에서는 정부는 중립적 심판자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오케이?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의 역할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걸 비판하면서 이게 등장했다면 이 달의 다원론을 비판하면서 신엘리트론을 주장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신엘리트론의 시각은 바라와 바라츠 두 사람. 권력의 두 얼굴. 그래서 밝은 얼굴이 있고 어두운 얼굴이 있다는 거야. 각각. 그리고 이 밝은 얼굴을 통해서 나오는 권력이 명시적 권력이고 어두운 얼굴을 통해서 나오는 권력이 암묵적 권력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명시적 권력, 이것만 파악하는 거죠. 달이 설명했던 요것은 요것만 설명해, 요것만. 아셨어요? 요건 간과했어요. 요것은. 그러면서 이제 바라와 바라츠는
여기에서 이 암묵적 권리의 행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 무의사결정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죠. 무의사결정. 무의사결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결정이다. OX. 틀리죠. 엘리트 이익을 위한 거예요. 기득권자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결정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공익이 아닌 엘리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거예요. 공익을 위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무의사결정은 무관심이다. 아니에요.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무결정이잖아. 그죠? 또 하나는 초창기에는 이 정책의제 설정 과정에서만 이 무의사결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있는데 연구해보니까 정책 과정 전반에 무의사결정이 나타나더라. 이런 특징들. 이게 무의사결정입니다. 무의사결정. 의도적인 무결정. 의도적인 무결정. 자,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권력 모형에 대한 전체 흐름이에요. 그렇다면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흐름 이거 정리 잘 해두셔야 되죠. 이건 틀림없이 나오는 거예요. 무의사결정은 항상. 근데 최근에 문제가 출제되는 걸 보니까 전에는 집중적으로 여기서 주로 나왔죠.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 이 내용들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부분들도.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비판한 이유가 뭔가 이런 것도 이제 나와요. 문제가. 근데 워낙 그동안 여기에만 집중해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등장하는 문제들은 이 부분들도 언급이 되더란 얘기예요. 예컨대 29번 문제 보세요. 29번 문제 보면 정책과정의 행위자 사이의 권력관계 이론의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게 2018년도 나온 건데 1번 헌터는, 자 여기 나왔습니다. 밀스하고 헌터. 헌터는 지역사회 연구를 통해서 응집력과 동료의식이 강하고 협력적인 정치 엘리트들이 지역사회를 지배한다는 엘리트론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러한 정치 엘리트가 아니라 소수의 기업 엘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엘리트. 그러면 밀스가 주장한 건 뭐야? 밀스가 주장한 철회삼각에 해당되는 거죠. 철회삼각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된다는, 여기 참여자들에 의해서. 이걸 주의 접근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주의에 의해서, 사회적 주의가 높은 이들에 의해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2번 무의사결정론은 권력을 가진 집단은 자신들에게 불리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특정 이슈들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지 못하도록 봉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맞죠? 3번 다원론을 전개했던 다알은 뉴헤이븐시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고 설명한다. OX. 1번이 틀렸으니까 3번은 맞는 거죠. 근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 여기 보세요. 엘리트 집단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은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서로 경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에 서로 대중의 입장을 더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더라. 이렇게 주장하는 게 다알입니다.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엘리트가 분야별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4번 신다원론은 집단 간의 경쟁의 중요성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의 대체적인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해서 특정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욱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서 대기업의 의견, 대기업의 입장을 반영해서 정책이 결정되더라. 그런 얘기야. 왜? 더 영향력이 크니까.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다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기업의 특권을 인정해 주는 거죠. 정부도. 문재인 정부 처음 등장하니까요. 기업들이 굉장히 막 긴장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김상조라는 인물 압니까? 지금 이 김상조 이 친구가 아마 정책실장인가 아마 될 거예요. 청와대.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대학 교수잖아요. 근데 이 김상조라는 인물이 공정거래위원장이 돼요. 그러니까 막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는 거야. 워낙 그 뭐랄까 강성문자거든. 기업들에 대해서. 그동안 비판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쫄았겠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저임금 2번 왕창 올리면서 막 엄청나게 경제가 힘들어졌잖아요. 어? 그래서 뭐 편의점 같은 경우도 문 닫는 데도 많이 생겨나고 음식점도 막 그렇고 최저임금 올렸다고 그래서 고용 창출을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힘들어지고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그 최저임금 올릴 때는요 아주 미약하게 그냥 신용만 내는 정도로 살짝 올렸습니다. 첫 해하고 그 다음에는 막 왕창 올렸는데 이게 워낙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또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반발하고 이러니까 세 번째 최저임금 올 때는 살짝 올린 거예요, 이번에는. 그리고 대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규제를 가할 것이다. 이런 엄포도 하고 막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도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고용이 창출되죠. 그렇잖아요.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면 뭐 아무리 정부가 앞장서서 공무원 채용 확대시킨다고 해서 뭐 고용 창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대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유화적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이 현대차, 수소차 뭐 이런 데 참석하고 삼성 뭐 기공식 한다는데 참석하고 진보 정권에서 과거에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하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건 왜냐? 대기업이 유화책을 통해서 대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대기업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은밀하게? 그럼 이런 거 규제 좀 없애주고 이런 지원도 좀 해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럼 정부는 고용 창출도 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대기업의 특권이나 요구를 반영하고 가능하면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줘야죠. 그래야 투자한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그걸 설명하는 게 신다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대기업의 특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부는 중립적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신다원론이다. 그래, 다시 한번 4번 내용을 읽어보면 신다원론에서는 집단 간의 경쟁의 중요성을 여전히 인정하면서 집단 간의 대체적인 동등성의 개념을 수정해서 특정의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거야.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비해서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얘기죠. 응? 자, 29번에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1번입니다. 1번 틀렸어요. 자, 30번. 신엘리트 이론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두 번째, 모스카나 미엘스 등에 의해서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 이론과 달리 밀스의 지위 접근법이나 헌트의 명성 접근 방법을 도입했다. 여러분, 이건 신 엘리트 이론은 아니잖아요. 통치 엘리트 이론이고 이 이후에 등장하는 게 신 엘리트 이론이잖아. 바라 바라트. 응? 이쪽에 3번에 보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한다. 여기 다원주의, 누구의 다원주의를 비판하는 거야? 달의 다원주의를 비판한다는 거죠. 응? 왜? 달의 다원론은 이것만 파악했지 이것은 간과했다는 거예요. 응? 4번, 엘리트는 정책 문제의 정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인 분석 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다시피 29번, 30번 정답들이 전부 다 이 신엘리트 이론과는 거리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여기 지문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이것만이 아닌, 의사결정만이 아닌 이런 내용들도 계속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29번에 2018년도 문제, 30번 2018년도 문제들인데, 응?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유의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31번입니다. 30번 몇 번이 틀렸는 거? 2번이 틀렸다니까? 2번이. 이건 신엘리트 이론과 거리가 멀단 말이야. 밀스하고 헌트가 주장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거니까, 미국의 통치 엘리트 이론에서 나오는 거니까. 자, 31번. 의사결정의 설명에서 옳은 거. 1번. 지배적인 엘리트 집단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부합되지 않는 이슈라도 정책 의제 설정 단계에서 논의하려고 합니까? 이 엘리트들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침해하는 이런 의제들은 철저하게 억압하고 차단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두 번째, 의사결정은 중립적 행동으로 다원주의론의 관점을 반영했다. 절대 중립적이지 않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 3번, 집행 과정에서 무의사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정책 과정 전반에서 무의사결정이 나타나더라. 정책 평가에서도 나타나요. 왜냐? 정책 평가를 통해서 이 정책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해버리면 더 이상 정책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니까. 4번, 정책 문제 채택 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 하지 않고 억압해버린다. 오케이? 자, 정답 4번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이익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공익이 아닌 기존의 엘리트들의 기득권, 이걸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무관심이 아니고 다분히 의도적인 겁니다. 또한 행정의 정책 과정 전반에서 무의사결정이 나타난다. 오케이? 자, 31번은 정답이 4번입니다. 자, 33번 볼까요? 다음, 정책 과정을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들 가운데 하나를 제시한 것인데 그 내용과 부합되는 거예요. 사회 현존 이론과 현존 이익과 특권적인 분배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요구가 표현되기도 전에 질식 은폐되거나 그러한 요구가 국가의 공식 의사결정 단계에 이르기 전에 소멸되기도 한다. 의사결정이잖아요. 네? 1960년대에 흑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억압하고 차단해버렸다는 거죠. 흑인들의 요구를 반영하면 백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흑인들의 요구에 대해서 철저하게 억압하고 차단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무의사결정. 1번, 정책은 많은 이익 집단의 경쟁과 타협의 산물이다. 다원론입니다. 2번, 정책의 연구는 모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라는 기본 전제하에 경제학적 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뭐야? 공공선택론이에요. 3번, 실제 정책 과정은 기득권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보수적 성격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무의사결정이죠. 4번, 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시민사회 등과 함께한다. 거버넌스예요. 거버넌스. 개인적으로 나는 이런 문제가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다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개념 파악도 그렇고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33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34번에 보면 다음 이론에 대한 흠요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어. 이익집단론은 정치체제가 잠재익 집단하고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금 이익집단이론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집단이론. 오케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잠재익 집단론, 그 다음에 중복회원이론. 여러분들, 무의사결정은요, 잠재익 집단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잠재익 집단론은 이런 거야. 청주시장이 있습니다. 청주시에 다양한 이익 집단들이 있죠. 근데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여기 앞에서 막 설치는 집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의 정책을 결정할 때 앞에 나서서 막 설치는 거야. 이런저런 요구도 하고 압박도 가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시장은 이들이 이러한 요구를 갖다 수용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그러면 나머지 이들은 침묵하는 다수죠? 다음 선거에서 지지하겠어? 안 할 거 아니야. 시장은 앞에 설치는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가 원하는 게 뭔가 이걸 판단해서 정책의 반영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래야 선거에 이들의 지지를 받죠. 이걸 설명하는 게 잠재익 집단론입니다. 오케이? 무의사결정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셨어요? 혼동하면 안 돼. 그래서 거기 기억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 집단론은 정체제가 잠재익 집단론하고 중복회원 때문에 특수이익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니은 신다원론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주의가 현실의 정책 과정에 나타난다고 본다. 맞잖아요. 기업가 집단의 특권적 주의가 현실의 정책 과정에 나타난단 말이야. 지금 여러 가지 정책 결정할 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기업에 이러한 요구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반응해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의 요구도 또 수용하고. 다 하위 정부로는 정책 분야별로 이익집단, 정당, 해당 관료 조직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분들 하위 정부로는요, 철회삼각이라고 그랬죠? 관료, 국회의원, 이익집단, 이들의 삼각관계입니다. 오케이? 네. 틀렸죠? 정당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국회의원이 들어가야지. 정당은 비공적 집단입니다. 비공적 참여자죠.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자, 37번 볼게요. 조합주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자, 조합주의 대표적인 것은 노사정위원회죠. 아까 얘기했던 최저임금 있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어요. 최저임금위원회. 근데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기업 측 7명, 노동자 측 대변하는 7명, 정부에서 임명한 7명 이렇게 됩니다. 그럼 노동자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측은 의견이 서로 대립될 거 아니에요? 결국에 누가 결정합니까? 정부 측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주도하는 건 정부인 거예요. 이게 최저임금위원회입니다. 근데 얘기했듯이 앞서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차례나 최저임금 왕창 올렸잖아요. 근데 반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신용만 낸 거야. 올린다는 신용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주도권, 결정권은 정부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했던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조합주의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조합주의 설명에서 옳지 않은 1번 정부 활동은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이익의 소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한정된다. 요거 얘기한 거 요거 지금 여기 1번 쯤에 나와 있는 것은 요거 뭐야? 다원론 설명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양한 이익집단 간의 이익의 소극적인 중재자 역할에 한정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합주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익집단은 단일적이고 위계적인 이익 대표 체계를 형성하고 있고 3번, 정부는 사회적 공동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 이익집단과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네 번째, 이익집단은 상호 경쟁보다는 고가에 협조함으로써 특정 영역에서 자신의 요구를 정책 과정에 투입하게 됩니다. 밑에 해설 한번 보세요. 조합주에서 정부는 밑줄 자체 이익을 가지면서 사회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익집단의 활동을 규정하고 포섭 또는 억압하는 독립적 실체로 간주되고 있다. 오케이? 그래서 국가는 능동적이며 자율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국가는 능동적이면서 자율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37번은 1번이죠. 자, 38번. 정책 의제 설정과 관련된 이론과 설명에 바르게 연결된 것. 자, 사이먼의 의사결정론, 체제이론, 다원주의론, 무의사결정론 이렇게 나왔는데, 자, 기억. 조직의 주의 집중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의 사회 문제만 정책 의제로 선택이 된다. 이건요, 사이먼의 의사결정론이에요. 그런데 사이먼이 주장하는 의사결정 이론은 뭐냐면 만족무형인데, 사이먼은 그거거든요.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야. 제한된 합리성을. 그래서 기업, 조직의 주의 집중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의 사회 문제만 정책 의제로 선택되어 결정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문지기가 선호하는 문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이 된다. 자, 여기 체제가 있는데 체제를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죠. 이들이 선호하는 것만 채택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는 일종의 필터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필터링의 역할을. 걸러내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왜냐? 이 환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 들어와서 그걸 다 처리할 수 없잖아. 그러면 여기는 완전히 과부하 상태에 처해 있게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원하잖아요. 20만 명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대해서만 답변을 내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일종의 여기서 말하는 체제를 지키는 그 문지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20만 명 이상이 찬성했을 때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국민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다 처리하고 해결하겠어요. 그럼 청와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에만 매달려야지.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문지기가 선호하는 문제가 정책 의제로 채택이 된다. 이게 체제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익 집단들이나 일반 대중이 정책 의제 설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원론이죠. 네.
리을 대중에 의한 억압이나 통제를 통해서 엘리트들에게 유리한 이슈만 정치 의제로 설정이 된다. 무의사결정론.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시켜 놨어요. 오케이? 네, 자, 참고해 두세요. 네. 자, 39번. 정책 의제 설정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옳지 않은 1번. 정책 문제에 대한 통계 지표의 오류는 바람직한 의제 설정을 어렵게 한다. 2번. 크랜스는 선출직 지도자들이 공장 공해 등 전체적인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를 정책 의제화한다. 자, 청주시에 시장이 있는데 이 지역에 굉장히 영향력이 큰 기업이 있어요. 환경오염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지금 표현하고 있듯이 쉽게 정책 의제화합니까? 그 문제를? 그거 의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그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요. 기업들이 그래? 그럼 우리 다른 데로 갈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 참 이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응?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쉽게 의제화하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수업 시간에 그 포항을 예로 들었잖아. 포항에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서 포스코가 있는데 그 대기오염 문제나 환경오염 문제를 쉽게 의제화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포항시장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환경단체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실제 그렇더란 얘기야. 이런 문제를 자꾸 이슈화하고 제기하고 그러면요. 기업들이 다른 데로 옮겨가 버려요. 그럼 그 지역의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3번. 우리나라는 1960년대 경제제율주의는 많은 노동 문제를 정부 의제로 공식 검토되지 않게 했다. 무의사결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는 경제성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노동, 분배, 환경 이런 문제들은요. 철저하게 억압하고 차단해버렸어요. 의제화하지 못하게. 무의사결정이 나타난 거야. 4번. 정체제의 가용 자원의 한계는 정책 의제에 대한 적적인 탐색을 어렵게 하고 있다. 맞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문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55쪽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